결국 우리 사회, 특히 이런 편견 중에 또 가장 큰, 정말로 제일 큰 문제, 그리고 앞으로도 남북 간의 어떤 이런 협상의 과정에서 제일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역시 북한 인권 문제입니다. 국제사회가 그 북한의 인권 문제를 특히 미국이나 특히 유엔에서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유엔 사찰 보고서를 내고 있고, 그 보고서에는 북한을 인권 탄압 국가로 계속 지정을 하고 있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토 원비어 사건 같은 것도 있었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북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좀 지침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와 지침보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이런 거 똑같은 말 같은데요. 현재 남북 관계나 현재 북미 관계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전쟁 상황이라는 상황을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늘 인권 문제를 대할 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평화가 인권이다. 평화가 인권이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모르는 게 있어요. 남과 북이 전쟁을 못 끝내고 있는 휴전 상황, 일시적인 전쟁 중단 상태인 정전 상황 자체를 몰라요. 그 북측의 전쟁의 상대방은 사실 미국입니다. 전쟁 중인 상황에서 상대방의 눈과 가슴을 향해서 총구리를 겨누고 있으면서 상대방의 인권을 얘기를 해요. 승리가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전쟁 상태를 종결시키고 그 이후에 인권의 문제를 진짜 제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상대방을 죽이려고 전쟁적 상황을 유지하면서 야, 너네들 인권 참 웃기네? 이건 넌센스잖아요. 제가 왜 평화가 인권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전쟁적 상황 자체가 소위 말하는 2,500만 전체 그 북측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권을 극단적으로 유린하는 조건이에요. 북측을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비정상을 규정하는 물적 토대의 가장 큰 환경이 바로 전쟁을 못 끝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북측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지금 전 세계의 군사적 패권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과의 65년 전쟁을 못 끝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귀측이 못 끝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안 끝내고 있는 겁니까? 못 끝내온다와 안 끝낸다는 주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북측은 일관되게 얘기합니다. 그걸 진짜 질문이라고 하는 거냐? 우리가 못 끝내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지금까지 수십 년간 미국에게 전쟁 상태 종식을 해서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했다. 미국의 우리에 대한 인권 요구는 또 다른 전쟁적 행위다. 이렇게 얘기해 버려요. 그럼 최소한 근본 조건으로서 평화협정 종전선언 정도는 하고 나서 실질적인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신압으로 풀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소위 미국이라든가 국제사회가 우리한테 자꾸 인권 문제 이야기를 하는데 단 한 번이라도 그 인권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들여다보고 실질적 진실을 제기한 적이 있느냐를 또 반문합니다. 무슨 뜻이냐? 북측의 인권 문제를 대북 압박의 정치적 공세용으로 활용한다고 봐요. 그래서 적지 않은 팩터들을 왜곡하고 동원했다고 보죠.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를 천편일률적으로 우리가 북측을 또 다르게 압박하기 위한 수단을 쓴다라면 오히려 인권 문제를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기제가 되겠죠. 결론적으로 평화가 인권이죠. 전쟁 상태를 종결시키는 과정이 결국 그들의 식량의 문제, 경제난의 문제, 이 많은 문제들을 신압으로 순조롭게 정상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과정일 것이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서구 자본주의적 질서의 가치, 문화를 기준으로 북측의 독특한 체제적 이 메커니즘들을 완전히 무시하려고 하는 것조차 또 다른 또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양성, 다름들에 대한 한번 진지한 성찰 이후에 제게도 듣지 않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 지은 씨 어떻게 이해를 하셨습니까? 아직은 좀 해소되지 않는 질문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어렵죠. 네, 그래서 사실 인권 문제나 아니면은 뭐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이야기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김재현 선생님이랑 여러 번 개인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약간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나중에 생각했었는데 바보 같은 질문. 이사장님 진짜 그래요? 진짜 그런가요? 라고 정말로 여러 번 되물었던 기억이 있고 사실 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도 그렇죠. 직접 가봐서 이제 이사장님처럼 북쪽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해봐야 진짜로 마음이 풀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던 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 제시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정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권 문제 얘기할 때 가장 크게 제기되는 게 식량난으로 굶어 죽었던 38만의 대량 아사를 눈에 떠올립니다. 38만 고난의 인군 시기. 네. 1990년대 그 고난의 인군 강행군 시기에 참혹했던 현실이었죠. 38만의 그 대량 아사 그리고 수백만의 그 영양실조들은 왜 왔는가에 대한 질문을 또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왔냐 그게. 사실은 그게 대해서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뭐 경제난, 식량난, 에너지난 뭐 그랬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것이 왔던 이유 또한 마찬가지로 전쟁을 못 끝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의 대북 경제 봉쇄도 굉장히 크게 기여를 했단 말입니다. 소련 공산주의가 몰락하는 과정 속에서 소련으로부터 유입되고 있었던 석유가 하루아침에 스톱이 되고 동구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 몰락하면서 다 끊겨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단절된 상황 속에서 북측은 에너지난이 와가지고 전국의 70%의 발전소들이 3년간 스톱되는 상황 속에서 미국과 국제사회에 대해서 석유를 좀 보내달라. 발전을 해야 공장을 가동하고 그 공장 가동을 해야 경제가 돌고 비료도 만들어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70%의 발전소가 중단된 상황 속에서 이러다가 엄청난 재앙이 야기되고 많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도와달라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국제사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더 가혹하게 경제봉쇄를 했죠. 왜 경제봉쇄를 했느냐? 전쟁 중인 상대방이기 때문에. 이게 38만 아사의 근본 원인이죠. 이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 않아요. 그 비참함을 잉태했던 것은 모두 그들의 정치 체제 때문이야 라고만 우리 퉁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할 때마다 진짜 가슴이 터지는 게 38만 명의 아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공식적으로 최초로 미국에게 식량을 좀 달라 그럽니다. 미국은 50만 원, 100만 원 도와줬어요. 그 수십 년 숙적인 일본도 그 상황에서 도와줬습니다. 우리는 어땠습니까? 당시 김영삼 정부 때죠. 우리는 안 줬어요. 그러고도 진짜 북측의 식량난을, 인권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거 피눈물 나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들을 국민한테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북측에 대해 인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북측 사람 이야기할 때 눈에 핏발을 쓴 자수 이야기합니다. 그 말 듣고 있으면 가슴이 서늘해요. 아, 함부로 이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특히나 식량난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순간 그들은 막 비분간계합니다. 그때 귀척은 민족도 아니었다. 그걸 듣는 순간 며칠 밤을 잠을 못 자요. 총체적 본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정보적 소스들을 국민들한테 알려는 줘야 되지 않겠는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식량난, 인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간단치 않은 영역이 바로 체제로서, 구조로서, 문화로서 분단이라는 것이 작동되었구나. 우리가 몰랐구나. 자, 그게 마음이 어두워지는, 무거워지는 부분인데, 자, 그런 부분에서 저기 북에 대한 어떤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아주 극단적인 극우적인 입장에서 보면 네. 결국 우리 사회든 미국이든 전쟁하는 이쪽에서 보는 입장은 북의 현 그 집권 세력을 끌어내려야 된다. 그래야만 이 문제가 풀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예. 인식이 참 강하죠. 자, 그게 한때 특히 과거 핵 협상 과정에서도 북이 곧 붕괴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맞습니다. 일부 합의를 하고 나서 이후의 과정들을 지켜봤던 그런 결국 지키지 않았죠 미국이. 그런 어떤 과거 경험도 있고. 근데 일반 국민들이 보면 그러한 국민들을 못 살게 하는 그런 정권이 왜 있어야 돼? 빨리 끌어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나 그런 생각도 사실 존재합니다. 어떻게 그 부분을 이해를 해야 할까요? 그걸 이사님의 말씀으로 한번 이걸 듣고 싶어요. 이해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북측 체제와 저 사회를 살아가는 2,500만의 북측의 인민들은 자기들의 정치 지도부에 대해서 당장 끌어내려야 될 존재들로 볼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그 다 2,500만이 다 세뇌받아서 폭압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럴 때 저는 한숨이 나오는데요. 진짜 그들이 세뇌, 폭압, 억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그렇게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세뇌, 폭압 속에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우리가 분단체제 속에서 세뇌를 받은 것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단순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 북한은 호시탐탐 적화 야욕을 노린다고 들었어요. 진짜 북측은 우리에게 전쟁을 원할까요? 평화를 원할까요? 아니 당연히 분단체 해석에서 북은 호시탐탐 적화 야욕을 노리기 때문에 전쟁을 원하겠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저는 북한은 1년에 국방 예산을 1조 원을 쓴다고 우리 대한민국 국방부가 발표를 해요. 우린 45조에서 48조를 씁니다. 미국은 735조를 씁니다. 전쟁의 휴전협정,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이 존재합니다. 1조 원의 국방 예산을 쓴다는 북한은 735조 원의 국방 예산을 쓰는 미국에게 진짜 전쟁을 원하는지 평화를 원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우리는 내놔봐야 됩니다. 미국에게 전쟁을 원하는 나라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북측은 항상 호시탐탐 적화를 노린다고 이야기를 하죠. 북이 평화를 원한다라는 가정이 성립이 된다면 북측이 2,500만 인민들에 대해서 포갑을 할 명분과 이유가 뭘까요? 이런 진지한 질문들을 우리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다들 북은 원래 나쁜 놈들이고 전제에서 이미 시작해버리죠. 네, 저도 저희 연토TV를 계속 진행하고 만들어 가면서 여러 가지 댓글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저도 얘기했던 대로 비판적인 댓글들이 달릴 때마다 이 말씀을 늘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역설이나 즉자적인 반응을 하기 전에 한 번쯤 스스로 고민을 해볼 때가 이제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 얘기를 반드시 받아들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이런 얘기를 하는 주장이나 이런 얘기들은 너무나 적었어요, 그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한 번은 이제 생각해 보실 때가 됐다라고 이제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통일이 되면 정말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물론 뭐 우리가 정말 함께 살 수가 있고 같이 묶어서 하죠. 작년에 이제 그 서울역을 국제역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네. 그 시베리아까지 쭉 한번 횡단하신 그런 경험이 있는 거죠. 그때 행사를 좀 소개를 하시면서 네. 아무래도 이런 그 작년에 쭉 북한 문제를 쭉 다뤄오셨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책의 어떤 그 부분에서는 완결판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 활동의 그 갔다 온 소회나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여행학교 로드스쿨라에서 한 40명 정도 되는 청소년과 청년들이랑 1년 동안 서울역을 국제역으로라는 프로젝트를 했었고요. 뭐 요지인 즉슨 서울역이 인터내셔널 스테이션이 돼서 기차를 타고 북을 거쳐서 뭐 중국이든지 유라시아 대륙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면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정착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시작한 프로젝트였고요. 일단 그 첫 번째 질문은 서울역이 국제역이었다는 거는 아니? 서울역에 불과 한 70년까지만 해도 있었단다 플랫폼이. 그렇군요. 그래서 거기서 얘들아 그 시절 청소년들은 마음이 좀 무겁고 이러면 만주로 가출을 했어 뭐 이런 농담을 막 던지면서 시작을 했었는데 농담 같지 않은 그래서 우리의 상상력이 지평이 얼마나 넓어질 수 있는지 한번 거기를 다 횡단을 해보자. 그리고 이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저는 스스로 평화체제를 자기 삶의 문제로 가져가고 그리고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매치피스라는 이제 청년 평화 퍼포먼스 그룹이랑 같이 청소년들이랑 목포역에서부터 역을 쭉 올라가서요. 뭐 광주역, 뭐 서울역, 철원역 이렇게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기차역에서 계속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얘기를 공연으로 하면서 그리고 여행도 하면서 이 분단이나 통일이나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굉장히 천천히 얘기를 진행을 하면서 올라갔었고 여행하고 있습니다. 남북의 철도가 연결되고 운전선언이 선언되고 다시 열차가 유라시아 대륙으로 연결돼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서울역도 다시 지쳐서 플랫폼이 들어서게 될 겁니다. 저는 이게 머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서 서울역에서는 아예 그 군부대 지역 안으로 들어가서 뭐 월정리역이나 거기서 또 이제
저희 바투카다라고 하는 브라질 퍼커션을 이제 합주를 같이 하는데요. 한번 군부대를 뒤집고 왔었죠. 재밌는 그렇고, 경험이었겠네. 그래서 그 과정이 다 다큐멘터리로 촬영이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여름에 이제 러시아부터 시베리아 항공열차를 쭉 건너서 동유럽을 거쳐서 베를린까지 정말 기차만 타고 정말 힘들지만 정말 행복한 과정이었는데 그렇게 쭉 횡단을 하면서 이제 여행을 1년 동안 다녔었습니다. 네. 그 1년 동안에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던 거군요. 네. 자, 그 큰 정말 아시아 대륙 전체를 쫙 넘어 유럽까지. 그렇죠. 기차로 국경을 넘는다는 게 별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 70년, 80년쯤에 이 남쪽과 북쪽의 경계를 막 넘나들고 나아가서 유라시아 대륙까지 이렇게 삶의 무대를 확 펼쳤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뭐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들이나 그런 걸 하니까 이게 실현 가능한 일이구나. 되게 자기 삶에서 일어나게 될 일들로 인식하게 됐던 것 같아요. 실제로 횡단을 해보니까. 좋습니다. 멋집니다. 멋짐을 받아서 꼭 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가 서울역을 국제역으로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레츠 피스 하자, 평화하자 했던 이 로드스쿨러의 그 기획 속에서 저도 이제 결국 강연을 하러 갔었는데 온몸으로 분단 체제의 비정상성에 대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 제기를 했어요. 우리는 사실은 분단이라는 게 땅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도 공동체도 역사도 다 갈렸는데 가장 큰 왜곡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원래 대륙국가거든. 대륙인들이에요. 근데 70년 분단 체제는 우리들을 섬나라 사람화 시켰죠. 바다를 건너지 않고는 외국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미 송기정 선생님은 해외 간다고 그러죠. 부산역에서 서울역, 평양, 신의주, 단둥, 하얼빈, 블라디보스톡, 모스크바, 바르샤바 거쳐서 독일 베를린 갔어요. 청년들이 당연한 문제제기잖아. 우리는 원래 대륙국가의 대륙인들이야. 상징성이 얼마나 크게 다가왔던지 그 노래가 있어요. 이쪽 팀들이 하는 서울역을 국제역으로 이게 저한테 입에 붙어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통일 뭐 이거 거창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통일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70년 전에 헤어졌던 가족이 만나서 밥 한 끼, 저녁 한 끼 나누는 게 통일과 평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청년들이 편성 이남에 갇혀가지고 근데 이 분단을 넘어서 평화라는 것은 통일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상황들을 서울역을 국제역으로 이 프로젝트가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의 제일 앞부분에 그 그림을 그렸어요. 여기를 목포, 부산, 서울에서 전 유럽까지, 전 중앙아시아, 중동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한번 들어야 되나요? 내년이 지나면 그 꿈은 현실이 된다. 진짜 그런 생각합니다. 철도도로 다 연결된다니까요. 참 그 말씀들을 들으니까 저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아이디어라든가 깨달음이 막 솟구치는데 저희는 슬로건을 연결하고 통하다라고 해서 연통 TV로 했었거든요. 맞네요. 자,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약간 가슴이 벅차는 게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좁은 생각 안에 갇히면 역시 북한으로 우리는 갈 수가 없고 우리는 그냥 남쪽에 그리고 외국에 나가려면 반드시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타야만 하는 그런 현실. 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달리해서 북쪽과 손을 잡으면 우리는 대륙으로 그냥 논스톱으로 별다른 저거 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뭐 여러 가지 경제 효과 이런 말씀들도 또 많이 하시죠. 그에 대해서 이사님은 뭐 여러 가지 전도사처럼 말씀을 하고 계시죠. 통일은 대박이다. 평화가 대박이다. 평화가 대박이다. 네. 자, 오늘 장시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은 한 말씀 인사를 하시고 오늘 동행을 마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런 자리를 빌어서 이 책을 만들게 된 우리 지영 씨라든가 로드스콜라의 전주 천사들이라고 그러는데요. 춤추고 노래하는 평화의 천사들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고맙죠. 그냥 우연한 차이는 기회에 가서 강의를 했을 뿐인데 그 청년들에게서 저 엄청나게 많이 배웠습니다. 저들에게 결국 평화의 세상 그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하고 로드스콜라 관계자들, 그 청년들, 학생들에게 이 책의 모든 공을 돌리고 싶습니다.
서로 땡스투를 하는 자리가 갑자기 될 것 같은데 아니 진심으로 나내 얘기하지 말고 본인 이야기를 본인 이야기를. 계속 그 로지스콜라 친구들이 춤추고 노래했다고 하는 이유가 저희가 서울역을 국제역으로 프로젝트를 하면서 직접 노래 서울역을 국제역으로라는 캠페인송을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춤을 추는 프로젝트를 사실 했었던 거거든요. 각 여행지마다. 제가 작년 1년 동안 저한테 제 인생에서 되게 큰 전환점이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었는데 이제 김재영 쌤을 만나고 유라시아를 인생의 내비게이터가 되신 겁니까? 하면서 사실 이 젊은 세대들이나 혹은 더 그 청소년들이 평화나 통일이나 뭐 분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없다. 그리고 자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고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다리들이 너무나 없었기 때문에 그냥 거의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된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통TV가 연결하고 통한다 이런 것처럼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저를 비롯한 좀 젊은 세대들에게 평화로 갈 수 있는 길을 연결하는 역할을 조금이나마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아유,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국이 궁금하시면 이 책을 통해서 조금 한 발 앞으로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릴 게 있어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꼭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해주셔야 됩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